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제 전체 이익의 일부만을 가져가는 곳,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현실적 한계와 이야기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기업들 중소기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사실 보면 그 발전에 관심 기울여야겠죠.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서 중소기업부로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들의 반발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구 소멸, 언뜻 종말론이 떠오를 것 같은 이 용어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젊은 인구가 지방을 떠나고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출산율도 저하됩니다. 고령화까지 이어지다 보니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엔 대도시만 섬처럼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대도시 역시 사정은 좋지 않은데요. 인구 소멸,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확인해봅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망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 부동산 이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점검해드립니다.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국가 기구나 기관 관심 두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른바 무엇 부라고 하는 곳은 독립된 곳입니다. 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있고요. 그 부 아래에 청들이 있습니다. 역시 독립적이긴 하지만 차관급들이 책임자를 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대선 주자들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또 바뀌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현재 산업부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독립부처로 승격해서 중소기업부 정도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대선 주자 5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에 과보를 하고 퍼주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몸집에 대한 이 민감한 싸움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년간 차관급이시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내신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겸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서 심상정 후보의 중소상공인부까지 네. 대부분의 후보가 이 부로 승격을 하자, 이런 얘기신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대선 주자들을 만나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산업부 말고 또 중소기업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산업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무슨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네. 이제 중소기업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산업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중심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전 세계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네. 모두 기업 중심으로 나가지 산업 중심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뽑는 가장 뛰어난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구글을 자동차 산업에 속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보 검색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드론 산업에라고 속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융복합 시대 때는 주인공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 규제 개선 같은 것도 이루어졌고요. 기업들을 네.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계에 같이 발맞춤을 한다면 중소기업 부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국가가 육성, 발전시키던 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기업에 집중하는 부분으로서는 이 주장들, 대선 후보들이 뭐 5분이 다 주장하고 계신데 일단은 그 흐름의 패러다임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조금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작아질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있을 거고요. 이 미래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존치 논란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기관들이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욕심낼 법한데 굉장히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내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가 있습니다. 네. 산업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부서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산업부만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계가 이미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생태계는 기업, 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협회들, 산하단체들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지요. 네네. 근데 그런 협회들이 다 이 산업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그 구조상에서 먹고 살지요. 예를 들면은 무슨 자동차 산업협회라든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심이 기업으로 움직여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당연히 반발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혁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혁신에는 당연히 반발도 따르고요. 네. 또 얼마간의 부작용도 있겠지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무릅쓰고서라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이제 기존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혁신을 찾을 수 없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이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거든요. 네. 선진국에서 어디 뭐 조선에서 이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다라든가 철강에서 경쟁력 있고 생산성이 높다라든가 그런 얘기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네.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은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그렇죠. 아마존이라든가 다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은 기업에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나온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모든 경제 정책가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걸 지적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기존의 틀은 그대로 놓고 이 문제를 끌어가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복이 생기는 거고요. 네. 포커싱이 안 맞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사방에서 목도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산업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기업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변화한다라는 얘기. 좀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이 한 반에 다 몰아놓고 이 1등에게 집중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한 반을 없애고 오히려 개개의 학생들에게 집중한다. 약간 이런.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혁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실 그간에 저희가 좀 관심 가졌던 부분이 약간 불공정한 부분, 기울어진 운동장, 하청업체로서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가불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왔었는데요. 만약에 중소기업부가 독립된 부처로 승격을 해서 조금 더 권한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펼친다면 뭐 스타트업에 대한 보호라든지 육성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의 어떤 불합리한 관행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관행도 우리가 다른 눈으로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네. 빼가기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제조업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거든요. 아, 네. 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런 문제는 지금의 해결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부면은 청보다는 분명히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겠죠. 네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그 다음에 경제 보는 관점이 산업에서 기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그 벤처기업이나 소기업과 스타트업들, 대기업과 스타트업들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과의 진정한 의미에서 동반성장 상생을 오히려 그 중소기업부가 더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그 혁신을 빠른 속도로 이 확산시키는 작업
그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맡아주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자원도 이 팔로도 없는 가운데 세계 시장을 정복해간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러한 집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살려야지요. 네. 이걸 꼭 이분법으로 나서 뭐 좋다, 대기업은 나쁜 자, 네. 소기업은 뭐 선량한 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제조업에서.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중소기업부가 생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점은 새로운 형태의 상생, 네. 새로운 형태의 동반성장, 그리고 이 스타트업에서 나는 혁신이 무지하게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대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서 지금 김문겸 중소기업대학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구글, 페이스북 이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수많은 페이스북, 구글 후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못 자라나고 있는 부분을 바꿔주는 패러다임의 변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산업 부분이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소기업부가 4차 산업과 새로운 AI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존의 제조업이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도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 정책, 보호 정책 위주인데 이렇게 되면 더 지원과 과보호로 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의 논리입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제가 쭉 말해온 거는 한 번도 여기에 보호나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오히려 더 서로 협력하고 상생을 하자고 얘기했지 네. 보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보호라는 말씀을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중소기업 정책은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그게 경제 정책인 부분도 있고 네. 어떤 부분은 사회보장 정책인 부분이 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네. 골목길 슈퍼를 보호한다든가 골목 상권을 얘기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그거는 복지 정책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놔둬야지 돼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몽땅 경제 정책으로 보고 그 부분을 막 침소봉대해서 이 중소기업 부가되면은 오히려 부주기가 더 된다. 그런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 지원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를 알고 있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지난 한 15, 16년간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1,700개에 들어간 돈이 한 1조 6천억쯤 됩니다. 네. 그리고 말하죠. 재래시장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어요. 네. 1조 6천억 퍼붓어도. 하지만 그동안에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췄고요.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는요. 대우조선 해양 하나만 해도 네. 불과 요 3년 사이에 8조 쏟아넣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가 될지 몰라요. 네.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그런 논리로 중소기업 부 생기는 거를 반박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얘기지요. 자, 지금의 구조, 지금의 이 규모에 대한 어떤 시각을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의 승격 또 출범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아마 네. 그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이 갈등의 논란은 여러 가지 반대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방식의 어떤 저희가 좀 비교가 가능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꼭 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나요?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하고 불란서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을 담당하고요. 국방부는 국방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중소기업부는 어떤 기능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네. 중소기업부 내에 공장 증설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들어갈 거고요. 네네. 또 외국인 근로자 인력 그러면은 고용노동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는 게 중소기업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얘기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부가 있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중소기업부는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청이 돼 대통령 직속 장관이 이끌죠. 네.
SBA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그거 왜 그러냐면 기능별로 안 되고 대통령 직속에서 여러 부처들이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합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산업부의 외청으로 돼 있으니까 입법권도 그렇죠. 없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 조정을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불론서도 기업혁신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과 조정.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통 방식과도 맞닿아 있는 정부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차관급을 지내셨죠.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 대학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여러 이야기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가만 얘기해 보면 그 알맹이는 또 다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맹이만 잘 이해해도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에서는 이런 알맹이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곱씹고 얘기를 나눠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소기업이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많으십니다. 시대적 화두인데요. 과거에는 대표 선수 잘 키워서 아주 덩치 키운 다음에 1등하면 다 같이 먹고 산다. 뭐 이른바 낙수 효과도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경제, 지금은 새롭고 아이디어 넘치고 열려있고 연결된 작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기업, 이 작은 회사들의 성장과 생태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김문겸 대학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입니다. 산업이 아니라 그 계기의 기업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인데요. 대선 후보들도 이러한 맥락을 인정하고서 지금 중소기업 이 한결같이 부로 승격하고 좀 살리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끼리도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까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9분 방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습니다. 이 GDP 0.9%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체감 경제는 어떨까요? 관련 뉴스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의 여러 수치들, 전망치들, 실적들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GDP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나 보죠? 네,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전분기 대비로 0.9%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성장률이 0.5%였으니까 이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아진 거고요.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시장 예상치가 대략 0.7%, 0.8%였는데요. 이걸로 웃돈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2.7% 증가했는데 역시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고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2.6%를 웃돌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는데요.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조업 수출과 설비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1분기 설비 투자를 보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4.3%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3% 늘어서 2010년 3분기 이후 최고를 보였고요. 네. 수출 증가율은 1.9%로 5분기 만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좋다 보니까 제조업 부분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제조업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로 2% 늘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이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를 보니까 0.5%포인트였는데요. 네. 1분기 성장률 0.9% 중에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도 성장으로 이끈 건데요. 또 건설 투자도 좋았습니다. 올해 사실 건설 투자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1분기에 5.3% 늘어서 이제 1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성장률에도 0.2%포인트 정도 기여했습니다. 예, 이게 뭐 1년의 시간차를 둔 환율 등을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긴 하던데 계속 이어지면 좋긴 할 텐데 어떻습니까? 반등세 계속될까요? 오늘 GDP 총결을 보면 사실 민간 소비는 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네.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소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1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니까 전기 대비 0.4%였는데요. 지난해 2분기에는 0.8%였고 3분기에는 0.6%였는데 이보다 더 안 좋았던 겁니다. 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이끄는 와중에 아직은 이 가계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뭐 0.9%라는 수치는 좋은데 체감하는 경기는 별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민간 소비가 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뭐 역시 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이 여파가 좀 컸고요. 뭐 1분기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구매 연기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민간 소비가 GDP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60% 안팎이라서 상당히 큰데요. 경제가 계속 이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출 혼자만 안 되고 민간 소비도 좀 반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성장률이 반도체 같은 이제 특정 업종 덕을 본 게 큰데 이 상황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국제 통상 환경도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 이 때문에 뭐 소비 진작, 뭐 내수 경기 회복, 뭐 이런 걸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 고용 없는 성장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성장은 반갑지만 고용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LG경제연구원도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했네요. 요즘 올리는 곳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요.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망치가 2.2%였는데 넉 달 만에 0.4%포인트 높인 겁니다. 이 세계 경제가 뭐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국내 경기 분위기도 좀 밝아지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역시 이제 수출에 주목했습니다. 연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호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건설 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국은행이 이달 13일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 대비 0.1%포인트 높였잖아요. 네. 그리고 18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도 2.6%에서 2.7%로 올렸습니다. 예, 이게 점점 조절의 호흡도 좀 빨라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성적표 나왔는데 역시 뭐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요. 네, 뭐 계속 좋은 뉴스만 전해드려서 저도 기분이 좋긴 한데요. 네. 일단 지난번에 잠정 직계치를 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부문별 확정 일정을 내놨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9조 9천억 원을 기록했고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7.35% 늘어난 겁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지난 2013년 3분기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네. 사실 통상 1분기는 전자업계에게는 좀 비수기로 여겨지는데요. 반도체 부문 호황 덕에 깜짝 실적을 올린 겁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3,1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요는 넘쳐나고 뭐 가격은 오르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슈퍼 호황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까지 더해져서 뭐 성능이라든가 용량, 크기, 전력 소모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사보다 좀 앞선 제품을 내놔서 뭐 그야말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스마트폰에 속해 있는 IM 부분에서는 2조 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디스플레이와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는 각각 1조 3천억 원,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모바일 부분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로 1조 7천억 원 이상 줄어들긴 했는데 이 갤럭시 노트 7이 조기 단종됐잖아요. 네. 악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뭐 이 정도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이달 중순 출시된 이 갤럭시 S8 이거 돌풍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이제 갤럭시 S8이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 뭐 222만 6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삼성 내부로는 사실 지금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역시 지주사 전환 계획도 관심사였는데 이제 없어진 일이 됐죠.
네, 이 작년 말에 사실 투자자들이 요청해서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검토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지주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좀 거론이 되어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검토를 해봤더니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경영 역량 분산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지주사로 전환을 하려면 삼성전자와 그 계열회사 보유 지분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계열회사도 다 이사회를 해야 되고 뭐 주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혼자 추진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또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에 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이라든가 뭐 보험업법 규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뭐 이러면 아무래도 주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런 부분 고민도 좀 있었겠죠. 예, 좀 더 미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인구 관련돼서 거창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가 줄지 않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인구 소멸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20곳의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뭐 인구 이동이나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인구 소멸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져서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의 중요한 이슈들 아직도 많이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심각성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지 좀 그 고민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방에 운전해서 가다 보면 빈집들 어렵지 않게 지나가거든요. 지방 인구 감소의 네. 문제, 뭐 오늘 어제의 문제는 아닌데 이 심화되는 속도나 상황 좀 문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도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도시 축소 관련된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했었던 지방 소멸에 관련된 도시들이 대부분 다 시골의 낙후 지역들이었던 반면에 네. 이번에 축소 도시와 관련된 지역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도시, 예를 들면 김천이나 나주, 네. 그다음에 광역도청이 이전하는 안동 같은 곳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낙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도시로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방 인구 소멸 위험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여기서 인터뷰했을 때는 네.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한 70억 개 정도였는데 네네. 2017년 3월 기준에 소멸 위험 지역이 85개로 6개나 더 늘었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안동시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인구 소멸의 속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작년에 또 저희가 박사님과 인구 소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도청 소재지나 혁신도시 같은 곳도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한 이런 곳들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문제, 이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청취자분들은 인구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위험, 네.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죠? 보통 생태적 관점에서 계시는 분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고요. 근데 예전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고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이 문제인 거죠. 네. 예컨대 인구가 줄면은 지역에 남아있는 자영업자나 그리고 인근에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의 소득이나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은 또 축소된 교육, 요즘 교육
소멸 얘기도 나오니까 학교가 폐교를 바꾸고 장애인들 같은 취약계층들, 고령자들은 재활이나 의료보건 서비스 점점 더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이 사회의 낮은 계층,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인프라의 축소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더 큰 도시로 떠난 사람들,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랑 제한된 정보, 그다음 네트워킹의 부재 속에서 더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더 힘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결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구 감소를 가지고 오게 된 중요한 문제가 어떤 사회 패러다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당연히 축소된 인구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체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인구 감소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떨어진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실 말해 뭐하나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일자리나 소득 여러 가지 문제긴 한데 좀 중요성 한번 짚어주시죠.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게 인구 감소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감소 1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그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층 인구들의 감소인데요. 이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되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문화, 교육, 양육,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대도시 혹은 서울로 유출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육 때문에 또다시 이주를 하고 옮기는데요. 국끼리도 옮겨 다니는데 이게 과연 지방만의 문제일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좀 더 심하게 진행돼 버리면 결국 몇몇 대도시만 섬처럼 남아서 극점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게 뭐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마스다의 책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지방 소멸이 되면 결국은 수도권 혹은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 있는 이 어떤 세태까지도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국가 전체의 세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중앙에 있는 서울의 엘리트들, 정치, 언론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이걸 절박하게 그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성장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수출 집약적, 제조업의 중심에 생산 거점들이 대규모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 대도시 중심의 소비와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불균형 성장 구조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면서 우리나라 이 발전 모델 자체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출산 고령인화라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지방 소멸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실 때마다 계속 추임새처럼 반복되는데 이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한국 사회 전체의 역사적 맥락이 포함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고요. 대선 후보들도 일단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것들 공약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방과 서울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포괄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기감은 잘 안 느껴지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대규모 그 지역개발 혹은 토목공사가 없는 것에 그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나오는 그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그 세부화된 내용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따로, 지방인구 대책 따로, 일자리 따로,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 대책 따로 다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는 지방 청년들에 대한 좀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단지 사람 인구 숫자가 는다 준다에 대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앞서 말씀하신 발전 패러다임까지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 얘기가 후보들의 귀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한 주의 부동산 전망해보는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이 대선 전국에서도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 같은 것들은 사실상 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정만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문제 또 원인에 대한 심각성, 공감, 해결점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흐름은 좀 우려와는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주 부동산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선 후보들 부동산 정책은 대충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얘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주요 포인트들 어떤 것들 눈에 좀 띄던가요? 우선은 이제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이제 부동산 과열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맥락들은 거의 같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나 혹은 시중은행이 지금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해 나갈 것 같이 보여서 아무래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건설사라든지 주택 수요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후보들로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강화를 좀 더 초점을 맞춰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금융 취약 차주 집중 관리라는 어떤 공약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들 같은 경우도 규제 강화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금융 규제는 어쩌지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 임대차 관련법도 대폭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이제 전세 계약 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5% 이상 초과의 인상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랑 어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같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세값을 좀 전세가 급등하는 걸 좀 막아보자는 어떤 그런 제도임으로 보이고요. 특히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 안철수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전월세 인상폭을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좀 제한하고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서민층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매번 상한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전세를 월세로 좀 돌려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런 보완책들도 아마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몇 분들은 전세값 폭등할 때 그때 이걸 시행했어야지 지금 와서 시장 냉각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웬 상한제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고 여러 흐름상 보면 좀 숨 돌리고 가격이 안정되거나 내지는 하락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집값도 오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어떤 공급 물량을 보면 분양 물량이 3월에 한 17,800여 가구 정도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7,400여 가구 정도 적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 2순위 청약 경쟁률은 19.2대 1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약 7.4대 1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것을 좀 생각하면 우리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KB부동산 집계한 어떤 서울 평균 아파트값만 봐도 3월에 한 6억 원 정도였다면 작년 10월에는 약 5억 8천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 정도가 집값이 또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분양권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매 제한을 강화한 어떤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분양권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에 막혀서 신규 분양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다르게 결과치로는 오히려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또 피하려는 재건축 시장도 역시 이제 지금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오히려 재건축 시장도 굉장히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서 호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너무 공급되다 보니까 이제 중대형 아파트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희소 가치가 인정이 되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특히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거래량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이 수치라는 것들이 사실은 거래가 된 게 11.3 대책 이전에 거래가 되거나 12월에 거래가 돼서 마지막 잔금일까지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 두세 달 정도의 어떤 갭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출 규제가 이제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DSR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중은행의 어떤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가장 큰 게 좀 좋은 지역들의 분양 물량들이 많았어요. 지역권이 좋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들의 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치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포괄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아니고 좋은 지역, 입지가 괜찮은 곳은 뭐 언제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실수요자들 역시도 사실은 관망세가 아니라 막차를 탄다고 할까요? 좀 그렇게 몰리고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값이 안정화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1년, 2년 사이에 보면 평균 한 매년 7%씩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전세를 대출을 받고 들어가느니 내 집 마련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라든지 역세권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실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사실은 전세값이 잡히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중소형 아파트라든지 어떤 주요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이 주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세입자라든지 내지만 소형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 어떤 그 월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도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거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주택을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밖으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값도 덩달아 혹은 전세값이나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뭐 부동산 시장에 어떤 계속 규제를 들어간다 보면 결국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도미노 같습니다. 이런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해야 됩니다. 국정농단 세력 떠나니까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네요.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합니다라는 말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내일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